김은재 뉴스인 7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가 왔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얼른 들어가 보죠. 네, 윤석열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 네, 계속 재판과 조사에 불출석하는데 몸이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 기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지난 10일에 재구속된 이후에 구치소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씨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열린 내란 재판 공판기일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피고인이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지금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재판에 출석해서 하루 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깐 전해드린 것처럼 원래 구치소 면회실에 10분 동안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탄 교수를 만나기로 했는데 특검팀이 못 만난다. 변호인하고 가족의 접견 불가라고 해서 그 만남이 불발됐었잖아요. 그래서 모스탄 교수랑 전한길 씨랑 김계리 씨가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 윤석열 씨가 자필 편지 3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A4 3장을 채울 만큼에 앉아있는 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편지에서 윤석열 씨는 최근 재구속되어서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고 있다. 성경 말씀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풍수지리면 법사며 좋아하더니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기이한 건가? 조금 의아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지금 윤석열 씨가 아프다면서 지금 재판과 그리고 수사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또 내일 구속 청구 적격 심사에 또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김민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게 보죠. 어떻게 재밌죠?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네. 네.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프다 뭐 이런 거는 네. 왜 초등학교 때 하던 건데 뭐 자꾸 아프다고 그럽니까? 네. 실제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픈 데도 있겠죠. 저도 아픕니다 지금. 네. 안 좋으세요? 뭐 사방이 다 아프고 뭐 나도 머리도 아프고 뭐 눈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사람은 다 아프게 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 아프게 사는 건데 뭘 자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프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파서 어떤 일을 못 하겠다라고 주장하려고 아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파도 다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프지만 네?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보통 아프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괜찮으신 거죠? 네? 김민아 평론가. 아니 아파요. 다 아프지만 뭐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아프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와중에 모스탄을 만나겠다고 하다가 그게 제안을 당했었는데요. 옥중 편지를 주고받는 모양새가 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 그 나이 드신 두 분이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소름 돋게?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자꾸 뭐 이거를 뭐 그리고 그 편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는 이런 편지 쓰지 마시고 이런 편지 쓸 동안에 진술서를 써라. 죄에 대한 자백을 하고 지금 뭐가 쟁점인지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니까 구수나 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의 죄에 대해서 뭐가 쟁점인지 알 테니까는 그 쟁점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고 이제 좀 끝냅시다. 언제까지 이거를 시간을 질질 끌고 구속 적부심을 왜 신청합니까? 이제 와서. 네? 안 될 거다라고 보세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될 일이 없는 거고 다만 이런 효과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서울고검으로 데려와가지고 이 조사실에 앉혀라 라고 특검이 이 지휘를 하니까 구치소에서 이틀 동안 이분의 몸에 손을 못 대다가 우리가 하기를 바라면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억수라는 분을 억수로 센 사람을 이제 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특검보. 네, 보내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저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특검보가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걸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그게 아니고 원래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벌어진 효과는 특검 쪽에서는 이게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구속된 상태가 정당하냐 이거를 다투는 것이니 강제 구인을 해가지고 조사실에 앉히는 것보다 이게 더 사실은
절차를 따졌을 때는 먼저잖아요. 구속된 네. 게 정당한 걸 다투는 게. 그래서 그러면은 구속 적부심을 받으셔야 되니까는 일단은 억수로 센 박억수는 안 보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저께 다 얘기했어요? 네, 아니요, 예, 이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어서 재밌어가지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황을. 예. 그러니까 어저께 다 얘기해서 리바이벌 하면 좀 미안하고. 아니요, 박억수 시오리는 처음 듣는 거기다.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고속 적부심도 이게 시간을 질질 끌려는 어떤 수단으로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이런 걸로 지금 계속 전략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만하고 이렇게 연필들 볼펜들 힘이 있으면은 나오셔가지고 진술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빨리 좀 끝내자. 네. 와갖고 콜라라도 한 잔 드시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맛있는 점심이라도 드시고 그렇게 해결을 좀 하자. 언제까지 이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현재 손준성 탄핵 기각. 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었던 손준성 검사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네, 아까 2시에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국회에 탄핵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0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서 친여권 성향의 인물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대검 핵심 인물이 검사 출신 야권 인사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네가 나 대신 고발 좀 해줘 라고 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2023년 12월에 국회에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형사재판도 같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나 형사재판 받는 동안은 탄핵 안 받을래 라고 해서 잠깐 중단이 됐다가 형사재판 결과가 무죄로 확정이 되니까 탄핵 심판 절차도 이번에 이제 기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공수처의 첫 번째 승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이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무죄라고 해서 이게 넘어갈 게 아니고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피고인 손준성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을 하고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에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암시를 한 거고 결국에는 부하인 손준성이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이거를 위해서 지시한 상급자 윤석열 씨의 잘못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제 검사는 뭘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 나경희 기자가 오랫동안 고발사주 사건을 취재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헌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했던 어떤 비사실들에 대한 부분, 형사재판도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는 헌재에서도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거든요. 일단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고발사주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준성 검사 문제는 그러니까 법무부든 검찰이든 이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프로세스는. 그렇죠? 그렇죠. 법무부가 징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내에서 처리를 했으면 원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발사주 사건의 몸통이 손준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뭐 확신하고 있죠. 예. 네, 이 지금 자꾸 아프다고 하는 사람, 아프다고 하는 분이 몸통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이기도 하거니와 다들 같은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내부에서 어쨌든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전에 채널A 사건 이것의 어떤 이 기본이 되는 그 이전 사건이 되는 채널A 사건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이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한동훈이라는 분을 막 감싸려고만 하고 징계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예. 그랬던 행태를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다. 손준성 문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탄핵을 한 거잖아요. 예. 징계가 안 되니까. 근데 탄핵이라는 건 최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게 보니까 잘못을 안 한 건 아닌데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이제 해당하는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탄핵에 이를 정도 탄핵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상의 어떤 그러한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판단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논리가. 더군다나 지금 형사재판의 결과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냐 요거는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여서 이게 우리가 보면 답답할 수는 있는 건데 요 세계에서 이런 법의 세계에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결국 고발사주가 뭐였느냐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논리도 뭡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손준성이 몸통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네. 그 윗선에서 시킨 사람이 있어서 그 윗선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그리고 윗선이 누구예요? 손준성의 윗선이 누굽니까?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는 당시에 몸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지금. 왜 몸이 아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고발사주가 뭐였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그 당시 고발사주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하나의 아주 이 검찰 역사에 아주 이 하나의 또 기록적인 순간으로 남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조국 수사를 해가지고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검찰의 시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보복으로 채널A 사건이 발생한 거고 그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걸로 고발사주 사건으로 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나의 뭔가 정치 세력인 것처럼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뭔가 이런 이 공작 비슷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전국을 뒤집어 보려고 총선 전에 한 게 고발사주 사건이잖아요. 이런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사든 아니면 뭐 진상조사든 아니면 뭐 감사든 뭐가 됐든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하고는 검사 징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당장 여러 가지가 좀 바뀌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 팀으로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새삼스럽네요.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네요. 네,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주 출연했던 장성철 소장님이 화요일 박장대소에서 비하인드를 풀었으니까 그 에피소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벌써 이전에 한 얘기네요. 이 뉴스는 오늘 나온 거예요. 하지만 뉴스는 오늘 나왔는데 내가 한 얘기는 다 전에 했네 이미. 김건희, 한동훈이 왜 수백 개의 카톡을 주고받았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 했거나 이 다음 사람이 할 거거나. 다음 사람은 또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고요. 자, 김민하 평론가의 또 특장점이 드러나는 코너입니다. 김민하의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보수 언론 특히 열심히 보시는 김민하 평론가가 조곤조곤 그 기사들을 읽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소개할 기사를 먼저 나경희 기자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보수 언론조차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 정우상 논설위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국힘은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탄 반탄 갈려 싸웠지만 계엄 해제 표결 문제는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나 이 문제는 탄핵보다 훨씬 중요하다. 계엄 해제가 표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성파, 무소신파, 확신파 중 자신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국회의원들이 묻고 답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무지성파, 무소신파, 확신파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냐면 무지성파는 계엄이 뭔지 의원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어버버 몰랐던 사람들이고요. 무소신파는 공식 지휘체계가 아닌 실제 국힘을 움직이는 그런 친윤계 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확신파는 다 알고 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 칼럼도 또 만만치 않은데 강찬호 논설위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라는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여기서 강 논설위원은 친윤들은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그 인간으로 부른다. 그런데 친윤이란 카테고리로 여전히 묶여있다. 실은 친기득권 프레임으로 뭉쳐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누린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야당의 책무인 정권 견제는 낙제점 수준이다. 이렇게 매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이나의 필리버스터 환영한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노벨 문학상감이다라는 식의 말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성 칼럼은 이제 이틀 전에 나온 거긴 한데요. 이 관련해서는 아마 김민하 평론가님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의 이 시점에 이 칼럼의 의미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혁신이니 뭐니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혁신이다 뭐다 하는데 계속 한심하거든요. 한심한 상태로 계속 왔잖아요. 아, 조선일보 시점에서도 한심하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부터 계속 뭐 늘 이제 때가 되면은 그런 행동으로 가는데 한참 이 못난 짓 할 때는 같이 못난 상태로 있다가 선거 때 되면은 야 뭔가 이제 못난 짓 그만하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선거에서 잘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야 이제 그만하고 우리는 뭐 윤석열하고 선거고 가자 이런 모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혁신 얘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야, 좀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좀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혁신이 나왔을 때도 또 야 안철수가 뭐 하자고 그러는데 왜 이걸 또 이렇게 만드냐 그런 거고 이제 윤희숙 혁신이가 나왔는데 이 김이 빠졌죠. 이제 윤희숙 혁신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김이 빠져가지고 조선일보도 지금 뭐야 그냥 이렇게 네. 이런 표정입니다. 뭐야 이게 지금 이런 표정인데 근데 어쨌든 이 글을 보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글이죠.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해서 이 사실상 이제 동조한 그런 사람들인 건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조선일보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탄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네. 근데 나아가서 그러면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선일보는 이런 글을 쓰려면은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같이 해야 돼요. 반성을.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을 하면서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당성을 강변하는 와중에 또 뭘 얘기했냐면은 공수처의 뭐 영장 발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모든 법꾸라지 같은 논리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공수처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게 잘못됐고 그리고 이 우리의 자기의 계엄 선포는 야당이 너무 또 무리한 어떤 그러한 이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에 한 50%에서 한 90%까지는 반영을 다 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때는 조선일보를 내란일보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스스로 반성부터 해라. 여기 지금 무슨 무지성파, 무소신파, 확신파 이 얘기를 하는 거 좋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할 일이 아니고 예. 조선일보의 논설위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글을 한번 써보시죠. 조선일보의 논설위원들은 무슨 판지. 네? 그래서 이 글의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조선일보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선일보도 혁신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랜트푸스님이 윤희숙 혁신이 처음 나왔을 때 미나바우가 하혁신이라고 시사인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되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뭐, 예, 그런데 기억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기억하셨습니까? 제가 본인은 안 했다는 얘기, 본인은 못 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 더 열심히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도 짧게 지금 오늘 중앙일보 칼럼도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무슨 소용이냐. 심지어 친윤들도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을 그 인간으로 부른다. 이런 식의 폭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칼럼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글은, 이 쓴 분이 이제 투머치 토커인데, 평소에 이제 좀 이상한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투머치 토커 분이. 근데 오늘 글은 쏠쏠한 정보가 있어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쏠쏠한 정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이른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명확한 무슨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기득권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공천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을 주도하는 어쨌든 이런 주류 세력으로서 남는 거 그것만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석에서는 더 이상 뭐 윤석열 취급도 안 하고 윤석열을 뭐라고 하고 뭐 이런 상태지만 하지만 지금 실제로 전당대회 레이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지금 뭐
전한길 씨를 불러들여갖고 이제는 뭐 친길파가 생기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에 아, 진짜요? 친길파? 안철수 씨가 그러잖아요. 와. 이제는 전한길하고 친길파를 하는 거냐 예.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또 이 지금 친윤이라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경인데 재밌는 거는 이 글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쏠쏠한 정보라고 한 거는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전당대회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근데 항상 이 요즘에 글에 보면 언더 찐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나서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이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이 후보군들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는 나경원을 밀지 않을까? 뭐 일설에는 아니야 그것도 좀 그렇고 장동혁이지 않을까 이번에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자꾸 그리고 유력한 이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은 김문수거나 예. 아니면은 이 좀 다른 방향이면 한동훈이거나 이런데 한동훈을 이제 와서 이제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김문수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김문수가 되면은 공천권이 자기들한테 오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문수의 측근들에게 갈 것이다. 김문수 옛날에는 만만하게 봤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럼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나오는 결론이 전당대회를 연기할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이 이제 그래서 제목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예. 그러니까 미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미룬다는 것도 한심하지만 열어봤자 이런 상태는 무슨 소용이냐. 혁신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주류 세력이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바꾼다는 사람들은 제대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게 그래도 그 내부의 어떤 그 지형에서는 바꾼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당을 바꿔보겠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지금 바꾼다는 쪽인 것이냐. 아까 고발사주 얘기했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 한번 고발사주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은 한번 고해성사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은 윤석열의 유산과 정말 절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정치로만 이렇게 절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그 상황하고도 절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윤석열의 정치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촉구를 해보시죠. 네. 시사인이. 저희가 축구까지 할까요? 한동훈 고발 사주에 대해서 고백하라. 네. 고백하라. 고백하라. 네. 표지를 한동훈으로 딱 하고 예. 네, 거기다가 글씨를 고발 사주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 시사인은 표지를 항상 그렇게 만들잖아요. 예, 저희 편집국장이 보고 계신다면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